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변 직전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변비나 설사가 반복이 되고 묽은 변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뭐 장에 병이 생기는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이거든요. 장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장을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건강하게 유익균 더 많이 유해균을 적게 그리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원인 모를 피로, 그리고 현대인들의 피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10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피로 해방의 저자 박선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분 중에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선영이고요. 오랫동안 이제 검진센터에서 근무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피로 해방이라고 신간을 출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수많은 책들을 이제 아마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피로에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주목한 사람들은 이제 건강과 질병 사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흔하게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피로였어요. 그래서 피로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됐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질병이 아니다 보니까 좀 외면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시간과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마치 이런 건가요? 환자분은 이제 막 어디가 아프다, 나 힘들다 하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뭐 이상 없다, 정상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정상인데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또 의사로서 활동하시면서 5만 명이 넘는 환자를 보셨다고. 네,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뭐 드는 생각?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뭔가 질병이 진단되면 뭐 큰 병원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질병도 아닌 분들이 그렇게 막 씁쓸하게 이제 정상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이 증상이 해결이 안 된 채로 돌아갈 때 그 뒷모습이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대한민국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 문제 뭔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렇게 피로하신 분들을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짜 에너지에 의존을 하는 그런 상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곤하면 이제 일단은 카페인으로 뇌를 깨우고 당분으로 활력을 좀 찾고 이런 식으로 잠깐씩 버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버텨지기는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왜 피곤한지 이런 진짜 원인들은 좀 뒤로 밀리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짜 에너지를 끊고 우리 좀 현실을 직시해보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의 그 커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카페인의 각성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제 "가짜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수많은 환자분들의 그 데이터들, 건강 데이터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필요한 원인이 뭔가요? 일단은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피로하신 분들의 그 수년간 쌓인 데이터를 제가 막 쭉 봤을 때 어떤 이런 공통적인 흐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로로 시작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쭉 보면 점점 이렇게 수치가 변해가요. 복부둘레가 조금씩 늘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혈압이나 혈당 이런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로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사 이상까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대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뭐 식곤증이라든가 운동을 하고 나서도 잘 회복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증상들도 이렇게 계속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 이상으로 가기 전에 이제 피로한 그 상태에서 좀 바로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살다 보니까 피로한 게, 사실은 저도 그런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피로한 상태가 당연하지 않나요? 그쵸.
피로할 순 있어요. 우리가 막 일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그래도 피곤하고 사실 즐겁게 여행을 막 2만 보씩 걸어도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피곤한 거는 정상인데 그 정상이 아닌 피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충분히 쉬었는데 피곤함이 풀리지 않는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휴식을 취했을 때 한 1개월 안에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업무나 뭐 기능상의 뭐 저하가 좀 동반이 된다거나 그러면 좀 의미가 있는 피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어젯밤에 늦게 잔 것도 아니고 뭐 술 먹고 잔 것도 아니고 푹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몸이 좀 피곤하다. 이런 상태는 좀 문제가 있는 피로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책에서 재밌게 봤던 부분들이 그 한국인들이 유독 만성 피로가 많다. 뭐 이런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도 오래 하고 우리가 퇴근해서도 집에서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쉬는 거를 조금 눈치를 챈다거나 이런 죄책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또 되게 빠른 결과를 되게 강요받는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카페인이나 당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을 이제 "피곤하다." 그러면서 이제 멈춰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덮으면서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고 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국인들의 피로는 뭔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한 개인 개인의 뭔가 생활 습관이나 뭐 행동들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제 주변에 이제 또래라든가 뭐 30-40 대, 50 대를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일 하고 이제 그 늦게 퇴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도 없고 자기를 돌볼 시간이 되게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근데 완전히 이제 손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줘 가지고 그 뭔가 행동 우리 몸을 위한 좋은 행동들을 하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선생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뭐 만성 피로에 심하게 시달렸던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출산 후에 엄청난 이 피로감과 이제 체중이 빠지지 않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 봤는데 전혀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그 에너지 시스템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더니 이 에너지도 되찾고 살도 빠지고 그런 경험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몇 개월 만에 효과를 보신 거예요? 5-6 개월은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게 막 살이 빠지고 체력이 돌아오고 그렇지는 않고 이거를 다방면으로 여러 요소들을 다 챙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쪼끔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피로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도 이제 이 피로 해방이라는 책을 읽고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6 개월 후에는 몸이 뭔가 새털처럼 가벼운 뭐 그런 상태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피로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잖아요. 뭐 피로라는 게 사실 힘든 노동을 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광고 보면 뭐 간 때문이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원인들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피로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피고는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광고 카피가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간이 안 좋아도 이제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간 때문이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인을 잘못 짚어서 이제 해결 방법도 잘못될 수가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피로의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마치 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뭐 광고들을 보고서 '아 난 만성 피로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간에 좋은 뭐 건강 기능 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어야지.' 했는데도 뭐 피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피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해결책들을 찾을 거잖아요. 그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로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해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먼저 이제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채찍질을 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몸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회복이 필요한 몸 상태인 건지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운동 같은 거는 사실 자극을 줘서 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손상이 누적되는, 그래서 피로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몸 상태를 먼저 보고 강화가 필요한지 회복이 필요한지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뭔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써도 계속 피곤하다 그러면 회복부터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내 몸 상태를 본다라는 거는 뭐 내 몸의 피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뭐 검사법이 있나요? 검사법이 있기는 음. 하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은 이제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뭔가, 근데 보통 장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검사하는 검사법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비싸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기는 어렵고, 또 그게 어떤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들이라서 조금 해석하는데 좀 그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기 전에 내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이런 체크리스트라든가 생활 습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확인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검사비도 비싸고 또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딱 직접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결과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 가지고 '이런 상태구나.'라고 이제 보는 정도라는 거죠. 그 아까 전에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 뭐 미토콘드리아라는 개념 자체가 쪼끔 이제 낯설거나 어려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뭔가요? 일단 이제 피곤하신 분들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건데,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휘발유를 쓰는데 이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비가 떨어진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연비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자동차로 치면 그 엔진에 해당하는 게 우리 몸에서는 그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써서 에너지를 내듯이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연료를 써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드는구나. 그러면 왜 못 만드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좀 생소하시겠지만 조금 친근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장기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 안에 하나하나에 이 부품처럼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이 이제 밥을 한 공기 먹었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150의 에너지를 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70 밖에 안 나올 경우에 이 70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뭐 전신으로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장기들이 에너지를 써서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뇌가 잘 돌아가지 않고 멍하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중요한 일들도 하는데, 그 우리가 휘발유 써서 에너지를 내면 매연이 나오잖아요. 우리 미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만들면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매연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잘 처리를 미토콘드리아가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런 게 쌓이면서 이제 염증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런 우리 부품들을 정비하고 교체하고 이런 일도 하는데 그런 게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부품들이 노후화되고 낡고 그러다 보니까 노화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 문제라든가 뭐 염증, 노화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은 어떻게 보면 만병의 이게 근원이네요, 이게. 네. 지금은 미토콘드리아 없이는 뭐 질병이라든가 각종 장기의 뭐 기능 이상 이런 것들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검사하는 검사법은 있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그 에너지 분자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접적인 방법 그거는 이제 소변으로 해 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면 만들어내는 그런 내연이라든가 대사산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 기능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상으로 인해서 뭐 근병증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뭐 조직 검사를 하거나 다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을 검진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안 좋으면 대부분 건강 상태가 안 좋나요? 대부분 예. 밖에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질병을 진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고장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능만 좀 떨어져 있지 밖에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티가 나지 않고 또 본인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인가요? 끼고 있는데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게 또 되게 오래됐으면은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너무 다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대부분 어때요? 현대인들의 제가 이제 그 계신 곳을 검색하면 여의도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 여의도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대부분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도? 이상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인 분들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씩 떨어져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그 수치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가 많다. 네. 그건 되게 심각한 거네요, 이게 지금. 뭐 질병으로까지 드러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근본이 되는 미토콘드리아의 상태가 막 건강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분들이 이제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의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막 설명하실 거잖아요. 막 하고 현재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막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상담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토콘드리아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힘들어 가지고 그냥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책을 쓴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진짜 뭐 그런 질병의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막 얘기하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못 하는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토콘드리아 나쁜 상태가 더 심화돼서 특정 질병으로 나타났을 그때 이제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뱃살이나 피로, 집중력 저하 이것도 다 결국은 똑같은 원인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에너지 시스템이 흔들리면 결국에는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지방을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쉽게 축적이 되고 그래서 뱃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로함을 느끼고 또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집중력 저하라든지 기억력 저하 이런 것도 다 같이 동반이 되는데 이게 다 따로 떨어진 증상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거를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보면은 다 연결된 부분인 거죠. 그럼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뚱뚱하기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지 않지만 집중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뭐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뇌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은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많이 분포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개인마다 어떤 장기의 취약성도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러나는 증상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다 미토콘드리아 이상이 있더라. 뭐 미토콘드리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거를 잘 관리하고 했을 때 이게 다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면 이제 이렇게 접근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저는 매일매일 장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제 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장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항생제를 먹는다거나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그래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뭐 환경 독소라든가 뭐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장이 망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원인들로 장이 망가지면 이제 뭐 증상이 있을 수 있죠. 뭐 과민성 장증후군처럼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배변 직전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변비나 설사가 반복이 되고 묽은 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잔변감이라고 해서 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이제 변이 남아있는 느낌. 그래서 변기에 오래 앉아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 문제가 이제 장애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장애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전신에도 염증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피부라든지 장 이거는 이제 외부 환경과 맞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전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최전방이 뚫리면 이제 우리 몸속으로 나쁜 것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벽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외부로부터 세균이라든지 독소 이런 것들이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우리 몸속에서도 독소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쉽게 침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전신에 떠돌면 이제 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에너지, 대사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장부터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수많은 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이런 신호는 그래도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상은 잔변감이에요. 잔변감은 뭐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기는 해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장에 병이 생기는 크론병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이런 거는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인데 그런 질병에서 잔변감이 또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꼭 그런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는 잔변감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잔변감이 있으면서 뭐 묽은 변이 있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뭐 배변 직전에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장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있으신 분들은 이게 그냥 보통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선을 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야 이제 장의 염증이 좋아진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잔변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좋아지게 하려면 이제 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이제 책에다가 잘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장부터 관리해서 이 장의 염증을 줄여야 이제 전신의 염증도 줄어들고 결국에는 이제 건강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내 장이 나쁜데 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우리가 장 건강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보통 이제 대변의 상태, 뭐 얼마나 묽냐, 변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뭐 내시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뭐 그거 말고 또 혹시 방법이 있나요? 내 장 건강을 좀 짐작해 보거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일단은 장의 증상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의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장에서 이제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전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떤 피로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뭔가 염증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이제 '아 내 장 괜찮은가?'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요즘에 뭐 워낙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뭐 그 유산균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산균 먹으면 좋아지긴 하나요? 유산균 그러니까 우리 장에는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그중에 유산균은 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이제 유산균은 사실 용병 같은 거예요. 제 몸에 이제 장내 미생물에 정착을 하지는 못하고요. 네. 용병처럼 잠깐 와서 그런 좋은 기능을 하고 이제 배변되는 그런 건데 도움은 줄 수 있죠. 그래서 먹었을 때 뭔가 효과가 있다. 그런 분들은 좀 드시는 게 좋고 먹었을 때 아무 반응이 없고 아니면 오히려 뭐 가스가 찬다거나 뭐 별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저는 원래 유산균 해 가지고 이제 '유산균만 먹으면은 장 건강이 이제 해결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많은 장 문제들 중에서 "유산균은 아주 극히 일부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균은 막 몇백 개, 몇천 개인데요. 그 유산균 상품으로 파는 거는 제일 많은 게 17 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산균을 먹어서 보충하는 것보다 우리 이 장내 미생물이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식이섬유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럼 혹시 뭐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내 장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뭐 신경 쓰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이거든요. 장이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장을 위해서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사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저는 식이섬유가 없으면 아예 굶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식이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먹을 때 "여기에 식이섬유 안 들어 있으면은 차라리 굶어라." 네. 음. 이렇게 봤을 때 빵만 있다 그러면은 먹지 않아요. 빵을 먹더라도 항상 식이섬유가 풍성한 반찬이나 뭐 그런 것들 같이 먹고 또 이거를 먹는 이유가 이제 이 장내 미생물 이 건강하게 유익균 더 많이 유해균을 적게 그리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또 발효식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김치가 있고 또 뭐 된장이라든가 나또 요거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 드시면 이제 밖에서 유산균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김치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도 있고 또 이런 미생물도 있고 그래서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커피나 빵으로 뭐 한 끼를 대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빵 같은 경우에 뭐 일반 빵이 아니라 호밀빵을 뭐 먹는다든지 그런 건 괜찮나요? 쪼끔 나은 거죠. 조금 나은데 이제 선생님은 그것도 이게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는다. 호밀빵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나 보죠? 그게 비교 대상이 이제 식이섬유와 호밀빵이 아니고요. 식이섬유와 호밀빵을 비교하면 당연히 식이섬유이랑 야채 많이 이게 더 좋은 거고 빵을 비교하는 거죠. 그냥 정제 탄수화물로만 만든 하얀 빵이냐 호밀빵이냐 비교했을 때는 호밀빵이 더 좋을 수 있죠, 식이섬유 입장에서. 저는 이제 뭐 통밀이나 이제 호밀이 들어가면은 그래도 밀보다는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치는 이게 진짜 식이섬유가 엄청 풍부한 뭐 채소, 과일 이쪽이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건강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이 쓰신 책도 읽으신 분들이라면 건강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 '이것이 오히려 좀 건강을 망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운동이라든지 뭐 단식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쉽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내 몸에 맞지 않는 강도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무리해서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몸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러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냥 같이 달리다 보니까 자기 페이스와 다르게 무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뛰고 났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고 자기 몸 상태에 맞는 단식 시간을 확보하고 또 충분히 회복을 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헐적 단식 뭐 되게 유행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럼 뭐 16대 8도 있고 뭐 18대 6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최근에 뭐 알부민도 뭐 이렇게 논란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현대인들에게 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일부러 따로 챙겨 먹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영양제라는 거는 어쨌든 보조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자전거가 있는데 체인이 빠져 있는데 윤활제를 계속 뿌린다고 해서 그게 잘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 영양제가 그 윤활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야 영양제도 뭐 제대로 쓰일 수가 있는데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스트레스도 잔뜩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영양제만 먹는다고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영양제도 가공식품으로 보거든요. 예. 유통기한이 있고 첨가물이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뭐 자연식 그리고 이런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못 먹었을 때 그럴 때 필요할 때만 딱 먹어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를 부실하게 하고 내가 이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한다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뭐 비타민 이런 거를 챙겨 먹는 게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만 못하다.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 식사 뭐 수면 뭐 스트레스 정도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개선이 되는 게 먼저인 거지 뭐 영양제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먹더라도 이게 내 건강을 뭐 획기적으로 좋게 해 주는 일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건강식이라는 게 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강식이라는 그 식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건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정말 이렇게 장황하게 써 놓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식이섬유랑 단백질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는 거를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르신들은 식이섬유에 좀 집중하고 젊은 분들은 단백질을 좀 더 잘 챙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케토제닉 식단을 한다거나 뭐 채식을 한다거나 뭐 칼로리 제한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단백질을 적절하게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한 양으로 잘 보충을 해 주고 또 이 단백질 원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고기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고 또 식이섬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내 미생물 때문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제 항상 모든 끼니에 식이섬유를 포함해서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하루에 한 25g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요. 단백질은 뭐 60kg 성인의 경우에는 한 60g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산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신경 쓰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요즘에 뭐 편의점 같은 데 가 보면은 뭐 초콜릿 바에도 단백질이 얼마 들어 있다고 돼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단백질 음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품을 통해서 단백질을 먹는 거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가요?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보면 이제 이런 선택의 장벽을 낮추는 마법의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단백질, 뭐 저당, 아니면 통곡물, 뭐 이런 식 잡곡 이런 것들이 써 있으면은 '아 건강하겠지.' 하고 이렇게 바로 집어 드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다 가공식품이거든요. 그 원재료가 다 사라진 그런 가공식품이고 또 보면은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뭔가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맛 같은 거 뭐 그런 첨가물도 들어가 있고 당도 좀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뒤에 성분명을 봐서 첨가물도 좀 최대한 적게 들어있고 당 함유량도 적은 거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당 함유량 적은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자연의 식품들 진짜 뭐 농산물, 수산물 이런 거를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과자, 뭐 초콜릿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음식들은 일단 안 좋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유통기한이 있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존제라든가 뭐 향미 증진제라든가 뭐 산화제 이런 것들이 장은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먹어서는 사실은 뭔가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 특히 건강 음료 같은 것들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장에 손상이 오고 또 전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식단의 다양성 관점에서는 좀 안 좋죠. 어쨌든 다양하게 먹어야 이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어쩌다 한 번은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뭐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뭐 장에 좋은 식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원래는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장이 정말 건강하다. 저희 집안이 다 건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한번 건강이 나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레지던트 때 매일매일 그래놀라 시리얼과 우유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이 많이 나빠지고 전신의 뭐 피로라든가 이런 게 나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식품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한 가지 식품만 고집하고 유제품을 매일 먹고 또 그런 그래놀라도 사실은 가공식품 잡곡이긴 하지만 가공식품이기도 하고 당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잃어가 보니까 '아 이 가공식품은 진짜로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근데 우유에 그런 그래놀라 시리얼 같은 거는 좋은 식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좋은 식품은 아닌가 보죠? 그게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한번 그거를 계속 꾸준히 먹고 계신 분들의 자기 상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으신 거고요. 근데 뭔가 조금 뭐 물분변도 있다 뭐 아니면 복통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문제가 있긴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좀 그런 식품들을 끊어 봐서 증상이 괜찮아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그 증상들은 만성 피로와 약간 변의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그쵸. 배 이런 장 이런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져서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에 어쨌든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단체 생활도 해야 되고 뭐 나가서 잘 먹겠다고 뭐 먹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된 건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때도 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건강을 돌보기 시작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좀 레지던트 생활이 끝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진짜 내 몸이 나빠진 거를 느끼시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생활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사시게 된 거군요. 그 이제 쉬어도 이제 계속 힘드신 분들, 피로하신 분들 이게 왜 회복이 왜 빨리 안 될까요? 아무리 쉬어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에너지가 이제 줄줄 새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긴장 상태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라 뭐 써라 이런 적절한 신호가 안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뭐 갑상선이라든가 뭐 부신 이런 데 호르몬 이상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그 미토콘드리아 그 공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호르몬 문제 같은 거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좀 뭐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뭐 환경이나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좀 복구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제 먹고 누워서 쉬는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복에도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복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도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효과가 빠르면서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복식 호흡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버티는 상태에서 회복 모드로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에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뇌나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막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율신경계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이런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릴렉스 모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하려면 이런 릴렉스 모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의지로 이 복식 호흡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식 호흡처럼 깊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횡격막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미주신경이 있어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육들도 약간 이완이 되고 이제 실제로 심박수나 혈압도 좀 안정이 되고 또 불안이나 긴장도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은 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로 천천히 들이쉬면서 이제 배를 불룩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천천히 내쉬면서 이제 배를 쏙 넣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그 방법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회복 모드를 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비용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인터뷰 하다 보면은 이 호흡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호흡 얘기해 보면은 뭐 어떻게 뭐 몇 초 하고 몇 초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해 보면은 내가 일단 잘하는 거 있는지도 사실 약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약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약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게 하셔서 달라지셨나요? 어때요? 사실 네. 저도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막 구조적인 호흡법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숨만 하고 내쉬어도 그 이완 상태를 좀 만들 수 있고 효과가 있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거 방법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는 그냥 심플하게 한숨만 쉬셔도 돼요. 가슴이 쑥 내려앉을 정도로 한숨을 한 3번만 쉬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어떤 큰일에 다쳤을 때 꼭 호흡법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뭐 크게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내재된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이게.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네. 회복과 관련해서 혹시 운동 뭐 추천하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운동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미토콘드리아나 에너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 실제로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이 사양 자체를 저사양에서 고사양으로 바꿔주는 이 역할도 하게 돼요. 우리가 운동 안 하고 이제 에너지를 안 쓰면은 이제 그냥 저사양 상태로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해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어떤 유전자 발현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고사양의 좋은 부품으로 이렇게 과추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 몸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그런 사양 업그레이드가 좀 더 유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 좋긴 한데 이제 고강도 운동은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내연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충분한 회복을 해 주시면서 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고강도 운동 말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존투 운동이거든요. 그거는 강도는 좀 낮아요. 이제 숨은 좀 찬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리고 뭐 최대 심박수로 계산을 했을 때 한 60~70% 정도? 그 정도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을 존투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존투 운동이 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주로 지방을 태우게 돼요. 그래서 이 '지방을 잘 태우는 훈련을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거는 이제 일 주일에 한 4~5 번은 존투 운동해 주고 고강도 운동을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이제 우리 몸을 강화시키고 체력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자기의 몸 상태에 맞게 좀 조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존투 운동이라는 거는 그 강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뭐 달리기나 뭐 어떤 뭐 특정 운동 행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하는 게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면 저강도 운동은
가볍게 뛰는 거 아니면은 빠르게 걷는 정도? 그 정도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무조건 강도 높게 세게 하는 거에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쓰실 필요가 있고, 또 저도 이제 운동을 싫어했지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내 몸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진다라고 상상을 하면 좀 더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운동을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 나가면은 좋아하게 될까요? 그럼 그냥 네.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목적이 좀 불분명하면은 운동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냥 10번 하려다가도 그냥 8번만 하고 끝낸다거나.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써 이제 '내 미토콘드리아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생각하면은 좀 더 잘 운동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면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뭐 피로감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미토콘드리아 업그레이드 되면 살도 빠지고 이제 피로함도 없어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미토콘드리아의 관점에서 운동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건강법이라는 게 진짜 뭐 시기에 따라서 또 어떤 때에 따라서 이제 유행을 타기도 하고 막 있다가도 사라지는 건강법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인정받고 간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간헐적 단식인 것 같아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면 살도 잘 빠지고 이제 접근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버티고 참는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이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 우리가 단식을 하면 이제 먹었던 당도 다 쓰고 저장했던 뭐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쓰고 나면 이제 '지방을 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사를 리셋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연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낡은 이 노폐물 단백질까지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세포가 리셋이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장의 리셋인데, 굶었을 때 우리가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부틸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유익균이 늘어나더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틸산도 우리 장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정리해 보면 대사도 리셋을 해주고 세포도 리셋을 해주고 장도 리셋을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간헐적 단식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또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 보면은 이게 뭐 일단은 뭐 12 시간도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16 시간도 있고 18 시간도 있고 뭐 시간대가 다양한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12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어쨌든 뭐 대사 리셋뿐만 아니라 세포 리셋까지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단식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12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 12시간 단식은 사실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저녁 6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6시까지가 12시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그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조금씩 뭐 2시간씩 늘려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뭔가 뭐 컨디션 저하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저혈당 증상이 있다거나 뭐 탈수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좀 중단을 하고 다시 좀 조절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12시간을 한다는 게, 누군가는 이제 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면 그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그 12시간이 의미 있는 12시간일 수 있고, 이 12시간 동안 그냥 누워만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량이라든지 자기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간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간헐적 단식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사무직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분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적으니까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거냐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을? 그쵸. 아무래도 그런
입체적인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개인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간헐적 단식도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어떤 비상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고 꺼냈어야 하는 연료가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그 무리가 될 수 있고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다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포를 깨끗하게 하려면 그래도 한 16시간이나 24시간 정도 단식을 했을 때 좀 더 잘 유도가 되기는 하는데 이 지방을 잘 태워보자 그 훈련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긴 단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당을 쓰고 당을 먹으면은 이제 인슐린 나와서 이제 당을 쓰자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지방을 쓰지 마라고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이런 신호가 이제 인슐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지방을 좀 써볼까 이런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 시간이 이제 3-4시간 정도거든요. 이 공복을 3-4시간 정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좀 떨어지면서 지방을 써보자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무리한 단식을 하지는 마시고 그런 활동량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3-4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만 확보해도 이런 대사 훈련을 좀 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개개인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이게 어떤 특정한 뭐 건강법에 대해서 '무조건 좋다. 이거 하면 누구나에게 다 좋다.' 이런 천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몸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뭐 간헐단식 얘기 나왔으니까 그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해 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해 보셨다고 한다면은 뭐 어떤 걸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주기적으로 해요? 네. 자주 하지는 않고 일 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보통 저는 한 4시 반에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요? 평상시에? 예. 그래서 그때 식사를 하고 다음날 점심을 한 12시 반 정도 먹는 그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럼 아침은 안 드시고? 네네네. 그렇게 해도 이제 오전에 업무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로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은 상태와 똑같이 에너지를 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면서 그 단식 시간 동안 피곤함 느끼지 않고 이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 간헐적 단식 전후로 양질의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단식 시간 동안 부담 없이 뭐 근손실이라든가 미세 영양소의 결핍 없이도 우리 몸을 잘 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만 이제 그런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영양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 양질의 영양이 들어있는 식사는 어떤 식사인가요? 저 같은 경우 제 식단을 물어보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물 반찬이 한 3-4개 그리고 단백질로 된 고기 반찬 있고 또 밥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잡곡밥을 잘 먹지는 않고요. 흰쌀밥을 주로 먹는데 저는 잡곡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편이어 가지고 흰쌀밥을 먹고요. 흰쌀밥이 되게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흰쌀밥도 사실은 나물 반찬이랑 다 먹으면은 잡곡밥이랑 다를 바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흰쌀밥과 나물 반찬 먹으면 그 당 지수라고 하는 거를 확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물 반찬을 많이 먹으면 잡곡밥을 대체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잡곡밥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꼭 맹신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몸이 잘 안 받으면 굳이 그렇게 네.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잡곡밥을 먹었을 때 이제 나한테 안 맞는다고 느낀 거는 뭐 어떤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잡곡이 일단 소화가 잘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 변에 그대로 나왔다? 그렇기도 하고 또 잡곡을 먹었을 때 오히려 기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가스가 찬다거나
좀 더부룩하고 이런 증상들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종류를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흰쌀밥에 뭐 시래기밥 이런 것들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잡곡밥을 뭐 현미밥이든 잡곡밥이든 그걸 먹었을 때 뭔가 가스가 찬다든지 뭐 속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변에 그런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나온 것들이 있다면은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네. 없다.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지방하면 사실은 굉장히 뭐 예민하신 분도 많고 뭐 우리가 뭐 고기를 먹을 때도 그 떼서 드시는 분도 많고 또 꼭 고기뿐만 아니라 뭐 각종 뭐 식용유라든지 기름 등등등 지방 섭취하시는 것 많잖아요. 지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방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방도 우리 몸에는 필요하거든요. 그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기능을 하려면 이 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이 잘 공급이 돼야 이런 기능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지방이 나쁜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6와 오메가3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둘 다 우리 몸에서 필요하긴 한데 오메가6는 많아지면 염증 쪽으로 가고요. 오메가3가 많아지면 항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쪽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이 오메가6를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이런 씨앗 기름이나 이런 거에도 오메가6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고기도 보면은 사료로 먹고 자란 고기들의 경우에는 이 오메가6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런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을 떼고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먹는 게 좋고 이 마블링도 최대한 없는 거를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 씨앗 기름이라고 하면 식용유 말씀하시는 거죠? 뭐 식용유라든지 뭐 또 뭐가 있지? 옥수수유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씨앗 기름에는 오메가6가 많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오메가3가 더 많고 이런 것들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뭐 아보카도 오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꼭 그런 것들로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6 그게 뭐 우리 몸에 절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고 필요하긴 한데 과도하게 이제 섭취가 됐을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뭐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피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증상인 거잖아요. 그럼 이 피로라는 것이 뭔가 우리 몸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뭔가 알려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피로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피로는 되게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냥 아 나 피곤해 하면은 그냥 아 그래 빨리 쉬어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장기간 방치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뭔가 결과?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요? 피로를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버티는 삶이 되는 건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시스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제 그런 뭐 지방간이라든가 비만, 당뇨병 이런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결국 동맥경화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고 또 뭐 암이라든지 뭐 다른 만성 질환까지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 빠르게 일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서서히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피로 단계에서 좀 개입을 해 가지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을 조절해서 이 질병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건강 쪽으로 몸을 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피로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뭐 되게 압도적인 업무량으로 또 탁월한 성과를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뭐 남들보다 필요한 거 피곤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어떻게 보면 경주마처럼 달리시는 분도 많잖아요. 또 그분들이 또 사회적인 성공을 또 많이 거두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피로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인 성공? 이 연관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건강이 희생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뭔가
에너지를 더 채우고 체력을 더 증진시켰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성과라는 것도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있어야 의지가 생기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뇌 기능도 떨어지고 멍해진다거나 뭔가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충동 조절도 더 잘 안 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에너지가 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과를 잘 내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에너지 시스템부터 관리해서 이 진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의대 가셨으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학생 때 뭐 사당 오락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진짜 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잠을 막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테고 막 어떻게든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의대를 가든 좋은 걸 해 보고 싶은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뭐 잠 잘 거 다 자고 정말 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셨나요? 아니면은 진짜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셨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공부를 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잠을 충분히 자면서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를 합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오히려 잠깐 푹 자고 공부했으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났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미토콘드리아 뭐 건강도 그렇고 뭐 피로 문제도 그렇고 뭐 어떤 특정 약을 먹거나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뭐 피로회복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그 피로회복제, 뭐 영양제 이런 거 정말로 영양 결핍이 있으시다, 뭔가를 안 먹어서 영양 결핍이 있으면 그거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기는 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약물 중에도 이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업시킨다는 그런 약물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많이들 쓰시는 뭐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이런 거 체중 관리하는 그런 약들도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향상시키더라, 그런 연구도 있는데, 또 그거 말고도 뭐 당뇨병 약이라든지 뭐 장기 이식 때 쓰는 면역 억제제 이런 거를 썼을 때도 이 부차적인 효과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더라라는 결과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약들을 이 미토콘드리아 하나만 위해서 쓰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어서 좀 얘기할 의미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미 뭐 위고비라든가 마군자로 맞고 있으면 '아 내가 미토콘드리아가 좀 좋아지고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걸로 뭐 한 방에 해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운동이라든지 뭐 식단이라든지 수면, 스트레스 이런 거를 개선시키는 게 근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챙기고 피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가장 어렵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그러면은 운동, 식단, 수면 중에서 당장 하나를 바꿔야 된다. 어떤 걸 바꾸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것들을 다 구별을 가릴 수가 없어요. 아, 다 똑같이 중요한가요?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안 하면 안 돼요. 모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딱 하나만 바꾸라고 하면은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 '체력을 올려야지.' 뭐 막연하게 그 '건강 수치 좋아져야지.' 막연하게 '살 빼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잘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제 그런 운동, 수면, 식단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선택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쌓여 가지고 결국에는 건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30대 분들은 병원 갈 일도 잘 없고 이제 뭐 크게 아플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당장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50 대, 60 대, 70대 분들은 내가 그냥 피로하고 피곤한 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나이와 상관없이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관점에서 이 기능들을 개선시킨다면은 다시 뭐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 상태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뭔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오셨다면 그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야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계속해서 재생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관리를 하시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쨌든 뭐 유전자라든가 뭐 그런 고칠 수 없는 그 노화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좋아지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화로 인한 그 세포 기능의 약화라고 해야 되나? 저하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내 관리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미토콘드리아 자가 진단표가 있다고, 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책에 보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식곤증이 있다든지, 뭐 운동의 회복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감기가 더 자주 걸린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체크를 했을 때 5가지 이상 체크했다. 그러면 '아,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볼 수 있고, 또 생활 습관에 대한 것도 좀 적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았던 그런 생활 습관들을 좀 점검을 해 보고 '아,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내 미토콘드리아가 좀 고통받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짐작을 해 보고, 좀 자기 몸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가 진단표를 통해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은 이게 병원으로 갈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피로 해방 책을 보고서 내 근본적인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수면, 뭐 식사 습관, 뭐 운동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게 내 건강을 찾는 길이다라는 거죠. 빠른 결과를 얻고 싶으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뭐 딱 뭐가 손상이 돼 있고 어떤 게 부족한지 해서 빠르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또 나 비싸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보자.' 근데 그럼 만약 검사를 했을 때 뭐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적으로? 만약에 검사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내 미토콘드리아 상태가 나쁘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뭐 병원에서 처방을 해 주나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뭔가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충을 해 주고, 또 뭐 장이 망가져 있다, 뭐 유해균이 더 많다 그러면 장부터 치료를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뭔가 피로할 때 뭔가 '내가 내 의지가 약한가 보다. 뭔가 내가 게을러진 것 같다.' 이렇게 자책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세포 단위에서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거나 해서 이제 이런 계기로 뭔가 변화를 줘서 우리 세포 속의 에너지 발전소가 잘 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로 해방의 저자 박상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